우리 구독자분들은 리플 XRP를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이 국내 거래소 업비트 같은 곳에 두시나요? 아니면 개인 지갑에 단단히 보관 중이신가요? 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XRP로 이자 벌기에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은행 예금처럼 내 XRP를 맡겨놓으면 연 8% 준다는 둥, 10% 수익 준다는 둥 이런 얘기에 솔깃할 수밖에 없겠죠. 내 코인 그냥 들고만 있는데 이왕이면 불려볼까 뭐 이런 마음일 텐데, 하지만 여기서 오늘 XRP 투자자분들 사이에 긴급 경보가 떴습니다. 이 플레어 네트워크의 공동 창립자 휴고 필리온 측에서는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리플 XRP에 대해서 불투명한 금고에 넣지 말아라라는 강력한 경고가 나온 겁니다. 말 그대로 XRP로 이자 준다라는 플랫폼에다가 XRP를 넣지 말라는 건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XRP로 수익 내기라는 게 정말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구석이 분명히 있어요. 이 수면 아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걸까요? 휴고 필리온의 이런 경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최근에 X 트위터에서 단호한 어조로 글을 올렸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금 돌아다니는 몇몇 금고 같은 블랙박스에다가 XRP를 집어넣지 말라는 건데요. 이 특정 플랫폼 이름은 공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한마디로 충분했죠. 불투명한 금고 서비스에 XRP를 넣지 말아라. 이 짧은 경고에 현재 리플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작 필리온이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추측을 시작을 했어요. 한 X 사용자 스카이 가이라는 분은 댓글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 투명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모호하게 말하면 어쩌라는 거냐. 스파크 덱스랑 키네틱 여기에 FXRP를 조금 넣어놨는데 거기가 그 블랙박스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생소한 이름일 텐데요. 스파크 덱스나 키네틱 모두 다 XRP 생태계에서 운영되는 디파이 플랫폼들입니다. 이번 필리온의 경고가 워낙 의미심장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곳곳에서 설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터져 나왔었죠. 왜 하필 지금 이런 경고를 내놨을까요? 바로 직전에 터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달 4일에 스트림 파이낸스라는 디파이 스테이킹 플랫폼에서 무려 9,300만 달러, 하나로 1,200억 원 정도가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고객 자금을 운영하던 외부 펀드 매니저가 거액의 손실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에 스트림 파이낸스 측은 출금과 입금을 전면적으로 중단해버렸습니다. 갑자기 여기다 입금하였던 내 돈들이 그대로 묶여버린 투자자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마치 셀시우스 사태랑 판박이입니다. 이 불과 몇 해 전에 암호화폐 예치로서 고 이유를 주겠다라던 셀시우스가 위험한 운영 끝에 고객 자산을 날리고 파산한 적이 있었죠. 여기 대해서 시장 전문가들은 스트림 파이낸스 사건은 소위 셀시우스 2탄이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과거의 뼈아픈 교훈을 또 잊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인 거고, 이런 와중에 필리온이 직접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바로 자신이 공동 창립한 플레어 네트워크인데요. 이 필리온이 플레어는 XRP 파이를 위한, 필리온 측에서는 이 플레어가 XRP 파이를 위한 투명한 디파이 도메인이라고 강조를 남겼는데, 여기서 XRP 파이라는 경우는 XRP 기반의 디파이, 쉽게 말해서 XRP로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 플레어 네트워크가 XRP 홀더들을 위한 투명한 디파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탄생했죠. 실제로 플레어 측에서는 XRP를 디파이에서 활용할 수 있게 FXRP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일종의 랩드 XRP, 즉 XRP랑 1대1로 연동되는 토큰을 플레어 체인상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굴릴 수 있게 한 건데요. 출시 몇 달 만에 여기에 들어온 XRP만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을 넘었다라고 해요. 엄청난 규모죠. 그만큼 XRP 홀더들 사이에서도 나도 내 XRP로 디파이 해볼까, 이런 움직임이 활발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필리온의 눈에서는 이렇게 XRP 디파이를 표방하는 여러가지 플랫폼 중에 위험한 곳들이 포착됐던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한테 맡기면 XRP 이자 줄게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지만요, 실제로 고객 자금을 어떻게 굴리는지 감추는 곳들 말이죠. 필리온이 강조한 건 단순합니다. 운영 투명성이 없는 곳은 믿지 말라는 거. 어떻게 고객 돈을 운영하는지 속을 전부 다 공개하지 않는 서비스라면은 아무리 XRP로 수익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신뢰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경고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지난 9월 달에도 XRP 커뮤니티의 유명 유튜버 디지털 에셋 인베스터가 8%에서 10% 수익률을 주겠다는 상품에서 스스로 발을 뺐습니다. 이 너무 높은 이율의 상품은 보안이 걱정되다 보니까 차라리 일부 이익을 포기하고 자산을 지키는 보험에 가입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실제로 그런 안정장치가 생길 때까지는 아예 관망 모드로 있겠다라고 했죠. 이 높은 수익의 유혹보다 내 자산을 지키는 것들을 택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크립토 업계에서는 이 반복해서 울리는 사이렌이 있다는 거,
폰지 사기나 매도프 사기부터 2008년 금융위기, 테라 루나 사태의 앵커 프로토콜, 그리고 셀시우스까지도 이 전부 다 공통점이 뭘까요? 평범하게 생각하면 나올 수 없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율이 눈앞에 제시될 때 그 뒤에는 늘 감춰진 폭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번 돈에서는 그만한 위험이 따랐어요. XRP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명심해야 될 점도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보고 또 어떤 꿀 이자를 제시하는 프로젝트더라도 철저하게 실사를 거쳐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런 블랙박스 금고들은 구체적으로 왜 위험한 걸까요? 구조를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이자를 준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만큼의 수익을 내야지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내가 XRP를 맡기면 플랫폼은 그 XRP를 굴려서 어딘가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 연 8%든 10%든 이자를 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 돈을 어떻게 버는지 투자자인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플랫폼이 연 10% 확정이자 이런 것들을 약속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나 재무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 당연히 일단 의심부터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때 가능성은 딱 둘 중 하나겠죠. 먼저 정말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서 운 좋게 수익을 내거나 그리고 그런 수익이 애초에 나지 않는데도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서 앞사람 이자를 메꾸는 폰지 사기.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운영이 불투명하면 투자자는 알 길이 없고요. 일이 잘못되면 손실을 떠안을 사람은 결국에 투자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될 점은 플랫폼이 디파이 스테이킹이란 말을 쓴다라고 다 같은 디파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보기에 그럴싸한 스마트 컨트랙트 토큰을 내세우더라도 실제 운영이 폐쇄적이면 디파이란 간판만 달았지 그 속은 그냥 중앙화된 사설 은행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블록체인이니까 투명하고 안전하겠지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지만요. 정작 중요한 건 그 블록체인 뒤에서 누가 자금을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진짜 디파이라면 코드는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고요. 온체인 데이터로서 자금 흐름들이 실시간 검증되어야 마땅하겠죠. 반대로 이런 블랙박스 금고들은 커스터디형 서비스, 즉 남에게 자산을 맡기는 형태인데도 내부 운영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용어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이율에 대한 환상도 반드시 경계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 금리가 5% 안팎인데요. 근데 아무런 보험도 없는 민간 플랫폼이 8%, 10% 수익을 준다라고 해요. 이게 가능하려면 그만큼 위험한 베팅을 하거나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둘 다 우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인 거고 수익률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되는 이유, 원금 손실 위험은 그 몇 배 더 크다라는 점. 이 10% 이자 더 받자라고 했다가 원금 100%를 날린다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예금자 보호장치도 없고 법적 규제망도 바깥에 있는 암호화폐 플랫폼에서는 한번 사고가 터지면 개인이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셀시우스 때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사람이 돈을 못 돌려받았고요. 국제소송전이 벌어졌지만 이미 증발한 자산을 찾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높은 이율을 내건 불투명 플랫폼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는 높은 이율에 끌리고 운영자는 그 욕심을 이용해서 위험하게 굴리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블랙박스 뒤로 숨어버리겠죠. 플랫폼들은 초반은 잘 돌아가는 듯 보여도요. 한번 삐끗했을 때 도미노처럼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제도권 금융에서도 수도 없이 봐온 장면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위험을 가시화하는 일이라는 거. 어디에 투자해서 이자를 주는지 투명하게 공개되는 구조라면 문제가 덜하겠지만요. 그렇지 않고 그냥 믿고 맡겨라 이런 식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위험 신호를 안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새로운 XRP 예치 상품 광고를 볼 때마다 여기다가 체크리스트를 그려봅니다. 가령 연 10% 정도 XRP 스테이킹 같은 문구를 보면요. 일단 의문부터 던져요. 이 회사는 10% 이자를 주려면 어디서 돈을 버냐? XRP를 누군가에게 빌려주냐? 아니면 다른 데다 투자하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곧바로 정보를 찾아봅니다. 공식 웹사이트나 엑서에 이자가 출처가 나와 있는지 이 외부 감사를 하거나 예치금 증명을 공개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단계에서 정답은 흐릿합니다. 그냥 당신의 암호자산을 활용해서 운영합니다. 이 정도로 두루뭉술한 말들 뿐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저의 가설은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 플랫폼은 결국에 내 XRP를 자기 마음대로 굴리고 잘 되면 이자 주고 안 되면 말겠다라는 거구나. 그리고 최종 결론은 간단하겠죠. 그냥 안 하는 거. 차라리 그 XRP를 제 개인 지갑에 보관해두고 마음 편히 있는 게 낫죠. 굳이 남의 손에 맡겨놓고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두가 저처럼 보수적으로 접근하진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체 자산 중에 아주 일부분만 넣어라.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XRP 100개를 갖고 있다면 많아야지 5개, 10개 정도만 이런 실험에 투입하고 나머지 90개, 95개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식입니다. 이 최악의 경우에 잃어도 되는 만큼만 노려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출구 전략을 항상 염두에 둘 줄 아셔야 돼요. 높은 이자를 준다기에 넣어놨는데
한데 정작 출금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소액이라도 시험 삼아서 출금이 잘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정황들, 예를 들어가지고 출금이 갑자기 지연된다거나 약속한 이자가 제때 안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지체 없이 발을 뺄 겁니다. 설마 괜찮겠지 하다가 타이밍 놓쳐서 큰 코 다치는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익 일부를 포기하더라도요, 차라리 마음 편한 쪽을 선택하자는 주의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디지털 에셋 인베스터처럼 저라면 연에서 8% 10% 유혹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에만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사실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큰 상승장을 만나면 충분히 이득이 날 수가 있거든요. 굳이 거기에다가 몇 %포인트 더 보태겠다라고 위험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요, 플랫폼을 평가하는 눈을 기르는 일을 하는 거. 투명하고 건전한 프로젝트라면은 우리가 물어보기도 전에 어떻게 운영해서 이자를 주는지 이런 것들 먼저 밝힐 겁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보험이나 준비금 같은 이런 안전장치도 갖춰두었다라고 설명을 하겠죠. 또 반대로 그런 설명이 없고 말을 아낀다면은 그건 일단 레드플래그입니다. 이 투자 세계에서는 의심이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맹목적인 신뢰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돈을 지키려면은 때로는 너무 좋은 제안도 뿌리칠 줄 아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플레어처럼 대안 플랫폼이 등장하는 것도 고무적이겠지만 여기도 맹신은 금물입니다. 이 플레어가 최소한 모든 게 온체인으로 투명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마음이 놓이겠지만요, 이 기술적인 오류라거나 해킹 위험은 또 다른 변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 이게 최선의 리스크 관리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경고랑 교훈들이 앞으로 XRP 투자 환경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번 일 지켜보시면서 깨닫는 바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당장 눈앞의 10% 이득보다 내 원금 지키는 게 우선이다, 이런 인식이 퍼지겠죠. 세이시우스 사태 이후에 한동안 고이율 상품을 경계했던 것처럼 스트림 파이낸스 사건도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2번 당하나 봐라, 이런 마음 말이죠. 이런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투명한 디파이 플랫폼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플레어 네트워크처럼 운영을 가감없이 공개하는 프로젝트들이 신뢰를 얻을 거고 또 자금이 몰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전히 블랙박스 영업을 고집하는 곳들은 이용자를 잃어버리겠죠. 어쩌면 규제 당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내세워서 암호화폐 예치 이자 서비스에 대한 공시 의무를 하거나 자산 증명 요구를 강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고객자금 운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법제화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변화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20% 이자 준다라는 상품이 버젓이 성행했었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그 이면을 따져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5%, 10% 이자만 내걸어도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하고 확인하려고 달려들겠죠. 이 투명성이 새로운 기본값이 된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XRP를 비롯한 크립토 투자자들도 점점 더 안정적인 수익을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전처럼 무턱대고 수익률만 쫓기보다는 다소 낮더라도 이 지속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이득을 택하는 쪽으로요. 끝으로 개인 투자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랑 교훈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지 아니면 현명하게 대처할지, 이거는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거. 높은 이율은 유혹은 잠깐이겠지만 잃어버린 원금의 상실감은 오래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황금 열쇠 쥐어준다라면서 다가오는 제안들 쏟아질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주세요. 이 눈앞의 숫자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 자산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면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과연 해야 될까요?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남의 길이 아닌 내 길을 만들어야 오래 살아남게 됩니다. 요즘 시장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어떻게든 되겠지, 남들 좋다니까 나도 들어가야지,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이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시장의 파도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하면 근거 없이 진입한 매매는요, 작은 변동에도 쉽게 무너지고 또 수익이 나도 손실이 나도 흐름을 해석할 힘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은 5년 전, 10년 전과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이 정보의 속도랑 투자자들의 실력, 시장의 대응력까지 모든 것들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데 아직도 과거 방식 그대로 접근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과거 습관 고집하시면 지금 시장에서 뒤처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원칙인 거고, 남의 기대감이 아니라 내 기준이에요. 리플이 좋다, 비트가 좋다, 이번에 상승한다, 이런 말들에 기대서 매수하는 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왜 좋은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이런 것들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음 상승이 실제로 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단기 고점은 어디인지, 어느 구간에서 분할 익절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정이 온다면 어디서 다시 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스스로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지 비로소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매매가 되실 겁니다. 이 결국에 시장은 실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기회를 열어줍니다. 믿음이 아니라 원칙으로서요.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에 살아남는 거고 꾸준히 쌓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만큼은 조급함 대신에 내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은 늘 흔들리지만요. 원칙을 가진 사람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